소리 나. 안녕하세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ICT 헬스케어 팀장 임은정입니다. 이렇게 화면으로 뵙게 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 금년도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사업 설명회를 드리고 그리고 잠시 논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사실은 오늘 설명회로 모든 설명이 다 완벽하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서요. 이 설명회 이후에도 지속적 지자체와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좀 시간이 좀 지연된 관계로 먼저 준비된 자료들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은 먼저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의 이해와 금년도 약간 주요 개정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황 및 추진 필요성입니다. 우리나라의 65세 인구 비율은 매년 증가하였고 2018년에 이제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노인 진료비가 계속 증가되어 있고 2030년에는 91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민 건강 수명 연장을 위한 어떤 적극적이고 과감한 건강 투자 정책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10대 사망 원인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개가 만성질환이고 이로 인한 진료비는 전체 83.9%를 차지하는 등 만성질환으로 인한 진료비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의료산업기술 그리고 어떤 그 혁신적인 기술을 활용한 질병을 모니터링하고 사전 예방을 위한 어떤 기술가의 협업이 필요하다라는 분석과 그에 따른 논문도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질병 발병 이전에 건강 서비스를 통해서 질환 발병률을 낮출 수 있는 투입 비용 대비 양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그런 연구 결과도 많이 나왔고요. 또한 AI 스피커라든지 이러한 기억 훈련 치매 예방 효과가 높은 그런 도구들의 사용도 점차 디지털 헬스케어의 추진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헬스의 정의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오래전부터 디지털 헬스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약 2000년부터 문서화되어 있는 용어를 저희가 세스 프랭크라는 어떤 학자의 논문에서 발견할 수 있었고 그 이후로 굉장히 모호하지만 굉장히 과감하고 그리고 다양하게 사용되어 왔다가 2019년 WHO에서는 빅데이터, 유전체학, 그리고 인공지능, 첨단 컴퓨팅 과학의 사용과 같은 신흥 분야를 비롯하여 모바일 헬스를 포함하는 이-헬스까지 포괄하였고 작년에는 FDA에서 그걸 넘어서서 웨어러블 기계라든지 원격 의료와 원격 진료 그리고 개인 맞춤형 의료와 같은 범주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통합 정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코로나19 상황을 굉장히 직면했는데요. 지금 오늘 설명에 들어오시는 선생님들이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우리 사회경제 전반의 비대면화 그리고 디지털 전환 등 4차 산업혁명이 그동안 구두로만 들어왔다가 정말 좀 저희가 이제 몸소 체험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비대면 소비 비중도 거의 절반을 차지하였고 혹시나 이제 코로나 이후 언택트 소비의 비중은 오히려 더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이 비대면과 언택트에 대한 시간을 매우 앞당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격 진료가 법으로 허용되지는 않지만 작년에 이제 심각한 단계 동안에는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해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였고 그 건이 표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평가에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세계 디지털 헬스 산업 시장의 규모는 2018년도에 나왔던 자료에 의하면 20년까지 굉장히 확대될 것을 전망했고 이것은 아마 18년도에 분석된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금년도에 이제 자료를 찾아보게 됐다면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시장 규모를 전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추정 배경과 그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시장 동향을 살펴봤고요. 그럼 금년도 이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의 이해와 그리고 금년도의 추진 방향을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디지털 헬스케어는 코로나 그 이전부터 사실은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으로 벌써 저희는 이제 2010년 중반대부터 사실 디지털 헬스케어가 어떤 것이다라고 경험을 해왔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의료인과 원격 의료에 관한 의료 취약지 중심으로 한 의료 지원 시범 사업이 2017년부터 시작되었고요. 2019년도에는 1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 사업 그리고 작년에는 잘 아시겠지만 어떤 통신 취약계층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AI, IoT 기반의 시범 사업도 실시되었습니다. 모두 이제 보건소를 중심으로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주도하여 시작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 추진 체계는 일단 보건복지부가 사업의 정책기획과 사업을 총괄하고요. 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사업 운영에 대한 기술 지원을 맡고 있습니다. 시스템적인 기술 지원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같이 하고 있고 시도와 보건소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시작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설명회를 듣고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음소거를 해주시면 다른 분들이 이 해당 내용을 이해하시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협조 부탁드립니다. 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에 대해서 잠시 약간 조금 사업 안쪽으로 좀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지침 개정사항은 이미 받아보셨을 거라고 여겨지고요. 모바일 헬스케어는 잘 아시겠지만 건강에 이상 신호가 왔으나 어떻게 건강관리를 해야 하는지 도움을 받지 못했던 사람에게 보건소가 온라인으로 관리하고 있는 건강 서비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금년도에는 다소 약간 그 대상자 선정 기준이 조금 달라졌지만 그 전까지 건강 위험 요인을 확보한 대상자에 대해서 사전 예방적인 그런 건강 시스템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주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지표는 잘 아시겠지만 혈압, 혈당, 그리고 복부 비만 이러한 이제 만성질환 위험 요인이라고 판정된 지표에 대해서 모바일을 통해서 얻어진 대상자의 건강 정보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전문 상담을 통해서 건강 상태를 개선시키며 혹시라도 건강상의 질환자로서 약간 더 지표가 악화된 경우에는 병원으로 연결하여서 정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하는 사업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서비스 흐름은 공단과 그리고 PHIS 등 건강검진 결과를 연동하여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보건소에 오시게 되면 건강검사를 받으시고 의사상담 그리고 영양, 운동, 간호, 일반 건강에 대한 전문 영역에 대한 상담과 건강 목표를 설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최소한의 보건소 방문으로 서비스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처음 오셨을 때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건소 방문 그 외에는 모바일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그리고 전문 상담이 서로 연결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 평가도 사실 3개월쯤에 하고는 있지만 이제 권장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자체에서 보건소의 상황에 맞게끔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6개월 사업 종료 후에는 추후 관리 서비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 관리 서비스에 대해서는 금년도 저희 플랫폼 용역에서도 조금 더 고도화하는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플랫폼 잠시 보시겠습니다. 모든 대상자들한테는 활동 단계를 통해서 건강 정보를 외부로 전송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다른 건강 지표상의 위험이 있으신 분들은 체성분계, 혈당계, 혈압계 등 총 4종의 디바이스와 어플이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연계된 어플과는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건강 정보를 받아서 보건소의 전문 인력들에게 전송이 되고요. 이 모니터링을 통해서 전문 인력들이 건강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월별 레포트라든지 미션에 대한 결과값도 같이 모바일로 저희가 송출해 드리고 있는 서비스 플랫폼 구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서비스 프로그램의 컨텐츠 잠깐 보시겠습니다. 일단은 다양한 컨텐츠가 준비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좀 더 집중적인 컨텐츠는 영양관리와 운동관리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양관리의 목표는 서비스 이용자가 올바른 식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이용자의 영양 상태와 식생활 습관 그리고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영양 교육 및 영양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상의 기능인 식사 사진 등록이라든지 영양 상담을 통해서 나의 올바른 영양 상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정보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식생활 실천 미션에 대해서 스스로 건강관리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됩니다. 운동관리도 마찬가지로 활동량계를 착용하여 활동량을 확인하였고 대상자분들이 직접 수행하고 있는 운동에 대한 피드백을 보건소의 운동 전문가께서 피드백을 주심으로써 건강 습관을 이제는 최종적으로는 이제 스스로 건강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강화하는 데 프로그램이 맞춰져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의 주요 성과 잠시 보시겠습니다. 일단은 크게 저희가 건강생활 습관 실천자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그리고 가지고 계셨던 건강 위험 요인이 얼마나 낮춰졌는지를 좀 직접적으로 저희가 성과 지표로 보고 있는데 건강생활 습관에는 5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걷기, 그리고 신체활동 실천, 아침 식사하는 것, 그리고 덜 짜게 먹는 습관, 그리고 영양 폭식을 확인하는 습관 모두 다 상향했던 것으로 수치화로 저희가 받아볼 수 있었고요. 건강 위험 요인 역시도 낮춰졌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DL 콜레스테롤은 수치가 낮춰졌다는 건 아니고 HDL 콜레스테롤로 인한 위험 요인이 개선되었다라고 보시는 그렇게 해석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이러한 그 모바일 헬스케어의 4년간의 성과가 어떠한 정말로 직접적으로 투자 효과 대비 얼마만큼의 편익 효과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 결과 투자 효과 대비 3.61배가 편익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저희 사업이 앞으로도 더 돈독하고 더 다양한 대상한테 그리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 저희 개발원은 계속 고민하여서 이 부분은 또 다른 서비스를 안내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성과는 또 이제는 3가지로 크게 이제는 거시적인 관점으로 저희가 한번 마련해 봤는데요. 일단 모바일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공공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구축을 하였고 이것을 시작으로 확장 가능한 모바일 플랫폼을 이제 저희가 앞으로 구축을 통해서 다양한 대상, 아동, 청소년, 어르신, 그리고 근로자, 그리고 대국민까지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으로의 역할 증대가 앞으로는 더 필요할 것 같고 이 부분은 저희가 더 노력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오픈 API를 통한 민간과의 상생 협력 분야입니다. 사실은 공공 서비스의 한계와 그리고 민간 서비스의 장점을 이제는 저희가 서로 간의 협력 분야를 만나서 공공 서비스의 경험을 토대로 민간과 그리고 지불이사가 있으신 분들은 더 상향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브릿지 역할을 공공이 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앞으로 더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는 더 기능이 더 좋은 그런 디바이스가 저희 사업에 들어올 수 있고 이 기능 좋은 디바이스를 통해서 건강상의 어떤 그런 개선 효과 그리고 건강상의 어떤 자가관리에서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그러한 부분들을 이용자가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증진할 예정입니다. 또 하나는 디지털 헬스케어에 접근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이 건강 취약계층 계속 지속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건강 서비스도 공공에서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놓치지 않고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 그럼 21년도 그러면은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될지를 이제는 조금 더, 그 부분만 또 포커싱 잡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보건소는 작년에 139개소에서 160개소로 21개소가 확대되었고요. 서비스 대상은 작년도에 18,000여 분이 보건소를 통해서 건강 어떤 모바일 서비스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4,000명까지 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많은 보건소 그리고 많은 이용자들께서 원활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런 확대에 맞게끔 저희가 서비스 안정화 그리고 표준화를 계속적으로 저희가 노력할 예정이고요. 또 상시 서비스 제공으로 많은 대상자들한테 근거 기반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연구에 관한 관리도 게을리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모에 대해서는 앞서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현재 지침에서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그동안에는 만성질환 위험군이라고 해서 건강 위험 요인상에 한 개라도 위험 요인을 보유한 자가 서비스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지금 질환군을 제외한 건강군까지 대상자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건강관리 서비스를 비대면으로 받으실 수 있는 기반을 지금 금년도에는 만들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가급적이면 만성질환을 위험한 사람들에게 보다 필요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되 건강군까지도 일단 서비스 기준을 완화했다고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작년에 일반 어플, 보편 건강관리 어플이라고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으신 분이거나 아니면 본 사업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본 서비스가 잠시라도 경험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 분들께서는 본인이 스스로 건강관리한다라는 그 제한 하에서는 일반 앱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 앱을 통해서 혹시라도 보건소에서는 보건소 내에 질환자들에 대한 모바일 건강관리를 하고 싶다 하시면 저희 쪽으로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이 부분은 지원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렇게 대상자가 계속 다양하고 확대되는 만큼 서비스의 고도화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건강 위험 요인을 반영한 맞춤형 건강정보 콘텐츠 제공은 무엇이냐 하면은 저희가 19년도 연말에 자동 상담 알고리즘을 구축하여서 작년 하반기부터는 이 자동 상담을 활용한 그런 케이스들을 이제는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보건소에서 활용한 결과를 받았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자동 상담 문구가 단문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단문장을 더 보완해야 되는 부분들이 결국 선생님들의 어떤 좀 부담과 역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저희가 좀 쉽게 좀 덜어드리고 그리고 구두보다는 정말로 실질적으로 어떤 건강정보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자동 상담 알고리즘을 유형화하여서 건강정보와 매칭을 한 과제를 작년에 저희가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시스템에 탑재하고 올 상반기 내에는 자동 상담과 같이 연계된 콘텐츠가 붙어서 이용자들이 받아보실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상담의 질과 그리고 표준화에는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 서비스를 또 시범 사업이고 시범 서비스니까 받아보시고 좀 더 보완되어야 되는 의견이 있으면 언제나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또 이 부분을 보완하여서 고도화하는 데 저희가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비스 고도화뿐만이 아니라 플랫폼도 고도화가 필요한 부분들이 작년에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특히 오픈 API 고도화인데요. 일단 디바이스 오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앱에 디바이스 연동 오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금년도에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검증 체계를 좀 더 촘촘히 하여서 디바이스 품질을 좀 더 강화해서 이 부분은 거의 이용자의 만족도가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금년도 저희가 플랫폼 고도화 용역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조금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속도감 있게까지는 못하겠지만 차근차근 계속 밟아가고 있으니까요. 중간중간에 저희 쪽으로 좋은 의견을 주시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업관리 재고에 대해서도 저희가 힘쓸 예정입니다. 서비스 제공 인력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사실 이 교육의 또 결과적으로는 서비스의 어떤 질적 향상과도 굉장히 연결된다라고 보여져입니다. 근데 작년에는 사실은 저희도 처음 맞는 이런 감염병 시대에서 대면 교육이 그동안에 사실은 대면 교육이 일어나 있던 부분들을 교육을 바로바로 바꾸고 하는 부분들이 참 미진하였습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촬영해서 웹에다가 올려드렸지만
사실은 현장감 있는 어떤 교육에는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대면 교육 방법들을 좀 더 다양화하고자 금년도에는 이러닝 교육 자료를 아예 개발을 해서 대면이 필요한 부분들은 당연히 저희가 간담회라든지 지자체를 통해서 소통을 지원을 하고 그 외에 교육 자료를 충분히 다양하게 만들어서 교육 자료를 직접적으로 앉아 계신 자리에서 바로 이제 보실 수 있고 바로 피드백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러한 조금 더 입체적인 교육 자료를 개발을 하여서 조금 더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거기에 담아야 되는 콘텐츠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 쪽으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 반영하여 같이 사업의 관리 제고에 대해서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상시 서비스 제공으로 많은 대상자, 그러니까 누구나 이 근거 기반의 질 높은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사업의 목표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여 스마트하고 적극적인 예방관리 기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방문 건강관리 사업과 연계하여서 보건소로 찾아오시는 대상자들의 건강생활 실천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릴 노력을 금년도에는 제가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또 하나 계속 발전되고 있는 이 혁신 기술을 활용해서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적극성을 향상하고 이것이 결국은 서비스 효율화와 그리고 효과성에도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공에서 하고 있는 건강관리 ICT를 기반으로 한 건강관리 서비스의 어떤 근거 마련을 통해서 ICT를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가 굉장히 효과성이 있고 지금 같은 시대에서는 굉장히 혁신적이고 필요한 서비스구나라는 긍정적인 인식의 확산도 저희가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보건의료 정보 데이터 등을 통해서 맞춤형 스마트 건강관리 서비스로 더욱더 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니까 많은 상황과 격려, 지원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시간이 늦어진 관계로 저희가 준비한 그 진행 순서들을 다 마치고 난 마지막 시간에 질의응답과 논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때 많은 질문과 그리고 좋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ICT 헬스케어팀 김민수입니다. 저는 2021년 지침 안내와 함께 보건소에서 사업 개시 전 준비해 두어야 할 사항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우선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24주 서비스를 단계별로 안내하고 서비스 제공 전 보건소에서 준비해 두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업 수행을 위한 행정사항을 안내드린 후 전년 대비 변경사항을 간단히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참고사항 및 추진 일정을 공유드리고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프로세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는 24주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상자를 모집하여 등록하고 나면 24주간 챙겨야 할 업무들이 있습니다. 총 24주간 전체 서비스 프로세스를 요약하여 설명드리면 대상자 모집 후 3번의 보건소 검진과 대면 상담, 그리고 6번의 영역별 온라인 상담과 서비스 이용 내역 모니터링 및 피드백 등 대상자 관리가 주 업무입니다. 업무를 각 단계별로 구분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 모집 단계입니다. 서비스 대상자 선정 기준은 좌측 표와 같습니다. 크게 달라진 점은 금년도부터 건강위험 요인을 보유한 위험군 외에도 건강위험 요인을 보유하지 않은 정상군도 선정 가능합니다. 다만 서비스 취지에 맞게 건강관리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위험군, 즉 건강위험 요인 보유 개수가 많은 대상자를 우선 등록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더불어 정상군 확대와 서비스 대상자 확대를 위해
대상자 선정 기준을 질환군까지 확대하는 것도 검토하였으나 현재는 의료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어 사업에서 다루는 건강위험 요인 관련 질환자와 약물 복용자는 올해도 대상자 선정 기준에서 제외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서비스를 이미 경험한 대상자도 재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전 서비스 참여 종료 1년 후부터 등록 가능하며 재등록자의 경우 분실, 고장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활동량계 재지급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본 서비스는 건강관리가 필요한 사람이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취지에 맞게 이미 서비스를 경험한 대상자보다는 건강관리 경험이 없는 대상자를 우선 선정하기를 권장드립니다. 세 번째로 보건소에서 저희 사업과 유사한 건강관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여러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기보다는 한 서비스가 종료된 후 다른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하기를 권장드립니다. 특히 유사 사업을 동기간 중복 제공하는 경우 사업 간 중복 수혜 등으로 외부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사업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목표 인원 이상 대상자 등록 가능합니다. 하지만 목표 인원 이상을 관리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예산 배분은 없습니다. 참고하셔서 예산 활용에 여유가 있는 경우에만 목표 인원 이상 등록하여 관리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부터는 대상자 모집을 위한 홍보성 물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되도록 홍보 물품에는 모집 기간, 대상, 서비스 내용 등을 포함하여 무분별한 물품 지급보다는 홍보의 취지를 살린 홍보 물품을 제공하기를 권장드립니다. 다음으로 대상자 선정을 위한 방문 검진 단계입니다. 24주 서비스 기간 동안 총 3번의 방문 검진과 상담이 진행됩니다. 최초 방문 검진은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에 적합한지 판단하여 서비스에 등록하는 단계입니다. 중간 방문 검진은 서비스 중반인 12주차 이후에 대상자의 건강 변화를 환류하고 목표를 재설정하여 서비스 참여를 독려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방문 검진은 24주 서비스 종료 후 대상자의 서비스 참여 전후 건강 변화와 자가 건강관리 중요성을 대상자에게 환류하며 서비스를 종료하는 단계입니다. 그럼 방문 검진 시작 전 보건소에서 준비해 두어야 할 사항들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검진을 위한 검진 장비를 구비해 두셔야겠죠. 혈액과 혈압 검사, 체성분 검사, 허리둘레 측정을 위한 기기들을 구비해 두셔야 합니다. 혈액 검사 기기의 경우 별도 기기를 구비하시거나 보건소 내부 혈액 검사실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장단점은 좌측 하단 표와 같으며 대다수 보건소에서 POCT 기기를 활용하여 혈액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혈액 검사 기기는 중성 지방, 공복 혈당, HDL 콜레스테롤이 모두 측정되는 기기를 사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또한 모든 검사 장비는 기기 종류에 따른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초, 중간, 최종 검사 시 동일한 기기를 사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더불어 저희 사업비는 경상보조 사업비로 자산취득성 예산 집행이 불가능하므로 검사 기기 구매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임차료 집행이 가능하니 대여하시는 방향으로 예산을 집행하시면 됩니다. 소모품인 검사 키트는 사업비로 구매하실 수 있으니 필요한 경우엔 검사 키트도 사전에 구매하셔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별도 기기 구비 없이 보건소 내부 혈액검사실을 활용하는 경우엔 사전에 랩실의 협조 요청을 구하셔야겠죠. 다음으로 대상자에게 배포할 디바이스도 사전에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모든 대상자에게 필수 제공해야 하는 활동량계 외에도 대상자가 보유한 건강위험 요인에 따라 체성분계, 혈압계, 혈당계를 추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체성분계, 혈압계, 혈당계는 건강관리를 위해 배포되는 기기입니다. 따라서 인센티브 제공 상한 금액인 5만 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개 관리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방문 검진 업무는 모든 인력이 협업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효율적인 업무 진행을 위해선 담당자 간 일정 조정이 사전에 이루어져야겠죠. 보건소 내부 행사나 외부 출장 일정을 사전에 고려하셔서 모든 인력이 참여할 수 있는 일정을 미리 조율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더불어 방문 검진 땐 검진 외에도 의사 상담과 영역별 상담을 진행하여 동선이 매우 복잡합니다. 대상자 검진 동선이 복잡하므로 되도록 한 장소에서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다음으로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방법입니다. 좌측 표와 같이 24주 서비스 기간 동안 챙겨야 하는 업무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온라인 상담을 통해 건강 상담과 교육을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커뮤니티 및 미션을 통해 대상자의 서비스를 참여 독려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시 민원 대응과 대상자 건강수치 모니터링을 통해 대상자를 관리해 주시면 됩니다. 온라인 상담의 경우 필수 업무로 24주 서비스 기간 동안 영역별로 6번의 상담은 반드시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그 외에 대상자 관리 업무는 대상자들의 서비스 참여 정도와 참여 의지 등을 파악하여 유동적으로 제공해 주시면 됩니다. 서비스 제공 시 중도 탈락 기준은 우측표와 같습니다. 첫 번째로 장기간 앱에 미접속하는 경우 시스템을 통해 자동 탈락되어 앱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2주차에 경고차 탈락 알림이 자동 발송되고 3주차엔 시스템상 자동 탈락됩니다. 두 번째로 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는 경우입니다. 대상자 확인 후 서비스 참여 의지가 없는 경우 탈락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저희 서비스는 온라인 서비스입니다. 전출 후에도 중간 최종 검진 시기에 보건소에 방문하여 검진할 의사가 있다면 지속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출 지역의 보건소에서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대상자를 이관하여 이관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만성질환에 이완된 경우입니다. 의사 선생님 상담을 통해 지역 병의원으로 연계하여 치료를 권유해 주시며 중도 탈락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기간 내 최종 설문을 참여하지 않는 경우 시스템상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24주 서비스를 열심히 참여하셨는데 설문을 안 해서 탈락되는 경우는 없어야겠죠? 최종 설문 참여를 잘 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연락이 두절되거나 서비스 참여 의지가 없는 경우엔 대상자 의사를 확인하시고 중도 탈락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도 탈락자의 경우 디바이스 회수가 원칙입니다.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중도 탈락자의 디바이스는 반납되도록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만 현장 여건상 연락이 두절되거나 디바이스 회수가 원활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향후 디바이스 관리에 대한 감사 대응을 위해서 중도 탈락자한테 디바이스 반납을 안내한 기록을 남겨두시길 권장드립니다. 다음으로 서비스 참여 완료 기준입니다. 서비스 대상자는 24주 서비스를 참여한 후 건강 설문과 만족도 설문을 모두 완료해야 참여 완료자로 인정됩니다. 아래 예시를 참고하셔서 24주 서비스 잘 참여하셨는데 중도 탈락자로 분류되는 일 없도록 최종 기간에 맞춰서 최종 설문할 수 있도록 대상자 관리에 유의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전년도 코로나 이슈로 대상자가 방문 검진을 꺼려함에 따라 금년도부터는 서비스 참여 완료 개념과 최종 검진 수검 개념을 분리하였습니다. 우측 표를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주 서비스만 참여하고 최종 설문과 검진을 참여하지 않는 대상자는 중도 탈락자로 분류됩니다. 24주 서비스를 참여하고 최종 건강 설문과 만족도 설문을 참여한 대상자는 서비스 참여 완료자로 분류됩니다. 마지막으로 24주 서비스를 참여하고 최종 건강 설문과 만족도 설문, 보건소 방문 검진까지 모두 완료한 사람은 최종 검진자로 분류됩니다. 표와 같이 산출 가능한 지표가 참여 단계별로 다르니 건강 관련 지표를 모두 산출하기 원하는 보건소에서는 모든 대상자에게 최종 설문과 검진까지 모두 진행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만 해당 표는 건강 위험 요인을 보유한 위험군에 대한 실적 산출 기준입니다. 건강 위험 요인을 보유하지 않은 건강군의 경우 서비스 참여 완료 여부와 만족도만 산출할 예정이니 이 점 참고하셔서 대상자 등록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설명은 뒤쪽 실적관리 페이지에서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주 모든 서비스를 참여하고 나면 참여 완료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추후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서비스 참여 완료자도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앱은 지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참여 완료자와 추후관리 서비스 대상자의 차이점은 주 1회 건강정보 카드 뉴스가 자동 발송된다는 점입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서비스 참여 완료자에게 건강정보를 24주간 추가로 전달하고 싶은 경우는 추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 프로세스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이 다소 있지만 서비스 개시 전 보건소에서 준비해 두셔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팀 내부 논의를 거쳐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길 권장드립니다. 24주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 프로세스를 보면 대상자를 등록하고 나서 주차별로, 기간별로 제공해야 할 서비스가 정해져 있습니다. 사전에 인력 간 일정 조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사업 수행에 큰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미리 팀 내부 논의를 통해서 대상자 등록과 관리 기간을 결정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연중 서비스 제공 형태를 살펴보면 크게 정기 운영과 상시 운영, 기수제 운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기 운영의 경우 대상자를 미리 모집하여 짧은 기간 동안 등록을 완료해서 한정된 기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어 사업 수행 기간이 종료되고 나면 사업 운영 내용을 점검하고 보완점을 파악하여 차년도 사업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생긴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전체 대상자에게 짧은 기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처리해야 할 업무량에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상시 운영의 경우 대상자를 상시 모집해서 등록하는 형태입니다. 소규모 인원을 연중 운영하는 형태로 정기 운영에 비해 동기간 동안 처리해야 할 업무는 적지만 연중 사업을 운영해야 하다 보니 검증과 상담 업무도 연중 상시 제공하여 피로감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수제 운영의 경우 기간을 적절히 분리해서 대상자를 분배하여 등록 관리하는 형태입니다. 기관에서 소화 가능한 수준으로 목표 인원을 적절히 배분하면 정기 운영과 상시 운영의 장단점을 보완하여 운영할 수 있겠죠. 전체 업무의 총량은 동일하겠지만 말씀드린 세 가지 형태로 기간을 정해 업무를 배분한다면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기준으로는 대다수 기관이 정기 운영 형태로 사업을 운영했으니 참고하셔서 계획 수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사전 준비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앞서 말씀드린 서비스 제공을 위해선 의사, 코디네이터, 간호사, 영양사, 운동 전문가가 모두 투입됩니다. 미리 인력을 채용하시거나 섭외하셔서 계획을 수립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로 담당자 일정 조정 매우 중요합니다. 대상자를 등록하고 나면 해당 대상자에게 제공해야 할 업무는 시기별로, 기간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소 행사 일정이나 담당자 출장 혹은 업무 일정 미리 파악하셔서 사전에 조율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다음으로 검진 장소를 미리 마련해 두시길 권장드립니다. 방문 검진은 대상자 동선이 복잡할수록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고 별도 안내 인력의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되도록 한 장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길 권장드리고 필요하다면 검진 장소도 미리 예약하셔서 선점해 두시는 것도 권장드립니다. 네 번째로 검진 기기와 디바이스는 당연히 대상자 최초 검진 전에 구비해 두셔야겠죠. 랩실을 활용하시는 경우엔 랩실에 사전에 협조 요청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는데 대상자가 모집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는 일은 없어야겠죠. 계획 수립하고 준비하시면서 일정 맞춰 대상자 홍보도 미리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다음으로 행정사항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을 위해선 최소 5명의 분야별 전문가가 사업에 투입되어야 합니다. 분야별 전문가의 역할은 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격 기준은 의사, 간호사, 영양사는 각 해당 면허의 자격 및 보유자, 운동 전문가의 경우 체육 지도자
혹은 체육 지도자에 준하는 신체활동 관련 자격 보유자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디네이터는 별도 자격 기준은 없지만 사업 운영 특성상 보건의료학적 지식이 있는 분이라면 조금 더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죠. 보건의료 관련 전공자를 우대에서 채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 집행 기준입니다. 예산 집행 기본 원칙은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침과 동일합니다. 급여는 통합 지침에 준하여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 더불어 인건비의 경우 저희 사업비는 2명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되도록 사업 전담 인력을 2명 채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또한 저희 모바일 예산은 배분될 때 인건비와 사업비가 별도로 배분되진 않죠. 기간 내 사업 운영 인력이 이미 구성되어 있거나 인력 채용 계획이 별도로 없는 경우엔 인건비와 사업비 간 자체 전용하셔서 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비 집행 관련 주의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디바이스 검사 키트 등 소모품 구매 가능합니다. 서비스 참여 독려용 인센티브성 상품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인당 24주 서비스 기간 동안 제공할 수 있는 상한 금액은 5만 원 이하입니다. 상한 금액이 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면 됩니다. 대상자에게 제공한 체성분계, 혈압계, 혈당계도 인센티브에 포함되는지 많이 문의하십니다. 해당 기기들은 건강관리를 위한 기기입니다. 저희 앱에 입력할 수 있죠. 인센티브 5만 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체성분계나 혈압계, 혈당계를 지급한 대상자에게 인센티브 물품 5만 원 편성 가능합니다. 되도록 저희 앱과 연동되는 기기를 제공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연동이 안 되는 제품이더라도 앱에 수동 입력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연동되지 않는 기기를 제공하셔도 됩니다. 인센티브 제공 시 주의할 점은 대상자가 서비스를 우수하게 참여했다거나 별도 미션을 제공했을 때 미션을 달성하여 물품을 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중간검진이나 최종검진 같이 저희 서비스 중 하나인 검진을 참여했다고 해서 물품을 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국회 지적 사항으로 유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저희 사업은 경상보조 사업 예산으로 자산취득성 예산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검진 기기는 구매가 아닌 대여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 외 인력 교육비, 여비, 자문비 외에도 검진 후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간식비나 행사 운영비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운영비도 집행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부터는 사업 홍보비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홍보 시엔 홍보성 물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되도록 홍보 물품은 모집 시기나 서비스 내용 등을 명시해서 홍보의 효과가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제공해 주시길 권장드립니다. 실적 관리 관련 사항입니다. 저희 사업의 주요 성과 지표는 보시는 것과 같이 7개입니다. 지표 설명과 내용은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최초 검진 시 위험 요인을 보유하지 않은 건강군 대상자는 서비스 목표 대비 등록률, 서비스 참여 완료율, 서비스 만족도 점수까지만 산출해서 전달드립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항은 중간검진 수검률, 최종검진 수검률, 서비스 참여 완료율 등 최종 설문과 검진 관련된 실적은 반드시 지침에서 제시하는 권장 기간 내에 완료하셔야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24주 서비스 열심히 참여했는데 설문이나 검진이 누락돼서 실적이 인정되지 않는 안타까운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일정 조정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실적 관련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서비스 목표 대비 등록률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목표 인원에 맞춰 대상자를 등록했는데 중도 탈락자가 발생한 경우 중도 탈락자만큼 대상자를 추가 등록해야 하는지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아닙니다. 중도 탈락자는 대상자 등록 실적과 무관합니다. 예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인원을 100명이라고 쳤을 때 100명을 등록하고 5명이 중도 탈락한 경우입니다.
가 보건소 같은 경우는 목표 인원 100명에 맞춰 대상자 100명을 등록했습니다. 서비스 목표 대비 등록률은 100%입니다. 중도 탈락자가 생겼다고 해서 등록률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참여 완료율은 100명 중 5명이 탈락했으니 95%입니다. 다음으로 나 보건소의 경우입니다. 목표 인원이 100명이어서 100명을 등록했는데 5명이 탈락해서 5명을 추가 등록한 경우입니다. 목표 인원은 100명, 등록자 수는 105명, 목표 대비 5명 많은 대상자를 등록했으니 목표 대비 등록률은 105%입니다. 참여 완료율의 경우 105명 중 5명이 탈락했으니 105명분의 100명, 95.2%입니다. 참여 완료율이 조금 높아지긴 했으나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처럼 중도 탈락자는 대상자 등록 실적과는 무관합니다. 그러니 실적보다는 관리 여력이 되고 주민에게 서비스를 추가로 더 주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만 잘 판단하셔서 대상자를 추가 등록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연말에 등록한 대상자의 실적은 언제 산출되나요? 연말에 등록한 대상자의 경우 대상자 24주 서비스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실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 기준으로 서비스가 종료되지 않은 사람의 실적은 등록 관련 실적만 보면 됩니다. 차년도 모든 서비스가 종료된 후 최종 실적은 관리자 웹페이지의 실적 시스템을 통해 상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엔 필요한 시기에 맞춰 시스템을 통해 실적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서비스 참여 완료 후 건강 설문과 만족도 설문만 완료한 경우엔 건강위험 요인 감소율은 확인할 수 없나요? 건강위험 요인 감소율은 서비스 참여 전후 검진값 비교를 통해 나오는 지표입니다. 최종 검진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개인정보 통합관제 시스템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는 서비스 특성상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관리자 웹에서 다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를 위해서 이상 접속 기록이 발생하는 경우 타당한 접속 기록인지 확인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업무상 어쩔 수 없이 발생한 기록에 대한 확인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중요한 점은 퇴사자나 인사 발령자처럼 저희 시스템에 접근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접속한 경우는 업무상 발생하는 기록이 아니라 이상 기록이겠죠? 전년도 감사원 감사나 국정감사 때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이니 보건소 선생님들께서는 보건소 담당자의 인사 이동이 발생하는 경우 시스템 사후 처리는 상시적으로 즉각 현행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세 소명 절차나 세부 프로세스는 담당자 교육 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존 보건소 선생님들을 위해 전년 대비 금년도 변경 사항에 대해 요약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언급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큰 변화는 코로나 이슈로 서비스 참여 완료 기준과 최종 검진 완료의 개념을 분리한 것입니다. 올해부터는 최종 검진 수검률을 별도 산출할 예정이니 검진 기간에 검진이 불가피하기 어려운 경우엔 대상자들에게 최종 설문과 만족도 설문을 기간 내에 잘 끝낼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서비스 대상자 선정 기준이 건강 위험 요인을 보유하지 않은 건강군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우선순위에 있어서 서비스 제공 시 더 많은 정보와 관리를 줄 수 있는 건 위험군이겠죠. 위험군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주시고 건강군의 경우도 위험군 수치에 가까운 대상자를 우선 등록해 주시길 권장드립니다. 다음으로 전년도까지 의사상담의 경우는 중간검진은 질환자에 한해 필수였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전체 대상자에게 의사상담이 모두 필수입니다. 저희 원내 변호사 법적 검토 결과에 따라서 검진 결과에 대한 환류와 질환자 판정에 대한 가치 판단에 있어서는 의사 선생님의 개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은 모든 검진 때 업무를 진행하셔야 하니 사전에 협조 요청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다음으로 서비스 참여 완료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24주 서비스 참여 후
최종 설문만 완료하면 참여 완료자로 인정됩니다. 코로나 등으로 검진이 어려운 경우엔 반드시 24주 서비스 종료 후 최종 설문을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자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강화를 위한 수정사항들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는 관리자 계정을 보건소에서 등록하고 승인할 수 있도록 기능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다만 충분한 검토와 시스템 변경이 필요한 부분이라 올 하반기에 추진될 예정이니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 진척 상황에 따라서 관리자 웹페이지나 공문을 통해 별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금년도 교육 일정은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금년도부터는 교육비가 인당 24만 원으로 편성되었다고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기타 변경 사항과 행정 사항은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 안내 사항과 향후 추진 일정 공유 드리며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제공을 위해선 우선 관리자 계정을 발급받으셔야겠죠. 신규 기관의 경우 보시는 사이트 주소로 접속하셔서 기관 등록 버튼을 누르면 보건소의 기관 정보와 관리자 계정을 등록할 수 있는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기관별 사업 대표 담당 선생님께서 해당 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계정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대표자 1명이 계정을 승인받고 난 후에는 보건소 대표자가 직접 보건소 관리자 계정을 등록하여 승인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대표로 한 분만 등록하시면 됩니다. 해당 기능은 금년도 신규 참여 보건소에 국한되어 있으며 기존 참여 보건소의 경우 신규 담당자는 계정이 등록된 기존 담당자에게 계정 등록을 요청하여 전달받으시면 됩니다. 계정 승인은 별도 요청이 없어도 매일 하루 2번 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저희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노하우 공유와 시스템 에러 지원을 위해 단체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참여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카톡방은 보건소 간 사업 공유를 위해 생성된 방입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자랑할 만한 사례가 있다거나 공유할 만한 정보가 있는 경우엔 언제든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비스 시작 전 보건소에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리자 계정 등록 인원에 별도 제한은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업무 지원차 투입되는 분들의 계정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 안내서와 관련된 서식 파일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경로 참고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회사나 타 병원에서 검진한 결과를 활용하여 대상자 등록이 가능한지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불가능합니다. 저희 서비스는 중간 최종 검진 때 서비스 참여 전후 검진 결과 변화를 완료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검진 장비에 의한 결과 변화 최소화 등의 이유로 타 건강검진 결과 활용을 통한 대상자 등록은 불가능합니다. 네 번째로 등록한 대상자는 연내 서비스를 종료해야 하는지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아닙니다. 당해년도 연말에 등록한 대상자도 24주 서비스를 다 받으셔야 합니다. 차년도까지 24주 서비스를 모두 제공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검진 기간 연장이 가능한지 많이 물어보십니다. 검진 기간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사전에 검진 기간을 미리 파악하셔서 조정해 주시고 대상자에게 미리 안내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다음으로 금년도 추진 일정입니다. 참석 방법 및 안내 공문 등 교육 관련 안내 사항은 교육 주관기관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안내할 예정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담당자 교육 자료인 사업 운영 매뉴얼은 3월 말에서 4월 초 중순경 배포 예정이며 신규 기관의 사업 개시는 교육 이후로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더불어 금년도는 논의할 만한 이슈가 있는 경우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업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전국 사업이 수행되기 전 사례를 수집하기 위해 모니터링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실적은 분기별로 환류하여 실적이 다소 미흡한 기간엔 컨설팅을,
실적이 우수한 기관은 모니터링을 통해 우수 사례를 수집할 예정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연말에는 성과대회도 실시할 예정이니 사업과 관련하여 자랑할 만한 사례가 있다거나 기존 운영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사업을 운영한 사례는 저희에게 많이 알려주시면 성과대회 때 우수 사례나 추가 인터뷰를 통해 사례집 발간 시 우수 사례로 실을 예정입니다. 많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담당자 연락처 공유해 드리며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 담당 업무에 맞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ICT 헬스케어 팀에서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는 조윤정입니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위한 스마트밴드 활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픈 API에 대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에서는 오픈 API라는 홈페이지를 따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홈페이지와 이 사업의 개괄은 사업 시작 전에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디바이스들의 신청을 받아서 검증 작업을 거친 후에 보건소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 매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매체를 통해서 체지방계, 스마트밴드, 혈당계, 혈압계 등이 저희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와 연동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픈 API 구조 및 연동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동 디바이스인 스마트밴드, 혈압계, 혈당계, 체중계가 저희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앱에 연동되기 위해서 가운데에 있는 오픈 API를 활용합니다. 통신 규격은 블루투스 4.0이고요. 블루투스 4.0 통신 규격을 통해서 연동 디바이스들에 들어있는 데이터가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앱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연동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앱에 연동을 희망하는 연동 업체는 오픈 API 홈페이지를 통해 연동 신청을 진행하게 됩니다. 해당하는 기간 동안 연동 신청된 목록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승인을 해주고요. 승인된 기기에 대해서 오픈 API를 확인하고 실질적인 개발을 진행하게 됩니다. 개발이 완료가 되면 업체에서 검증 신청을 하게 되고요. 검증 신청을 하고 나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검증 신청 승인을 진행합니다. 검증이 완료된 제품에 대해서는 모바일 헬스케어 앱에 등록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에서 연동할 수 있는 페어링 목록에서 확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서비스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보시면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 사람들이 활동하면서 얻는 데이터들을 수집합니다. 스마트 밴드에서 활동을 통해 얻는 걸음수, 심박수, 그리고 운동 모드 설정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운동 걸음수, 심박수, 칼로리 등의 측정 정보를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서 수집합니다. 수집된 정보를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앱을 열 때 측정 정보가 전송이 되고요. 전송된 측정 정보를 보건소 담당자 선생님들이 모니터링 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소 담당자 선생님들께서 모니터링한 데이터들을 통해서 대상자를 분석하고 어떤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지 정리하여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주십니다. 그러면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앱을 통해서 각각의 상담 서비스가 제공되고요. 그 외에도 문자, 전화, 알림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1년 연동 스마트밴드 라인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8종의 스마트밴드가 연동되고 있습니다. 세븐일렉 3종, 파트론 2종, 인바디 2종, 헬스맥스 1종이 연동이 되고 있고요. 모델 내용과 가격, 배터리 지속일, 충전 방식, AS 방식 같은 경우에는 그림의 내용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각의 디바이스에 대한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븐일렉사에 대한 디바이스 제품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븐일렉 제품은 HR 2.5, HR3, HL5 이렇게 총 3종으로 되어 있고요. HL5의 경우에는 2021년도에 신규 도입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븐일렉의 특징은 결합 구매 프로모션이 있습니다. 이번에 신규 도입된 혈압계와 혈당계도 추가되면서 각각의 체중계와 스마트밴드를 함께 구매하면 할인이 적용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HL5의 경우에는 통신 주기가 맞지 않을 때 연결 실패될 확률이 다른 디바이스들에 비해 살짝 높은 게 특성입니다. 그리고 기기 페어링에 대해서 살짝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어서요. 저전력 블루투스 단말, 휴대폰 단말들에 대한 내용을 세븐일렉에서 상대적으로 잘 정리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HR 2.5와 HR 3에 대한 자동 운동 원리는요. 일정 기간 동안 분당 걸음수가 어느 기준 이상이 되면 중강도 운동으로 자동 측정되는 기준으로 되어 있고요. HL5의 경우에는 운동 측정 기준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하 운동의 가속도 변화량이 클 경우에 뛰기로, 가속도 변화량이 적다면 걷기로 인식하는 방식으로 자동 운동 원리의 기준이 변경이 되었고요. 해당하는 자세한 내용의 같은 경우에는 저희 관리자 웹사이트에 있는 공지사항의 첨부 파일을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R5의 경우에는 심박수 측정하는 부분이나 운동하는 부분이 통계적으로 스마트 밴드 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특징이고요. 그 부분은 HL5의 장점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파트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파트론은 2가지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PWB400, PWB600 2가지 제품에 대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요. 2가지 제품에 대해서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의 전용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전용 모델이기 때문에 제품의 케이스에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라는 명칭이 따로 들어가 있고요. 특이사항의 경우 2020년에 페어링이나 보수 역전 현상 등에 대한 이슈가 살짝 있었어서 보건소 선생님들이 컴플레인이 있었지만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이 부분을 해소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운동 모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PWB400 같은 경우에는 걸음수 화면에서 2초간 길게 터치하여서 시작할 수 있고요. PWB600 같은 경우에는 운동하기 버튼으로 운동 모드를 진입할 수 있습니다. 자동 운동 원리는 동일하고요. 3분간 남자는 102보, 여자는 112보에 1분 동안 측정되면 자동 운동 모드로 전환됩니다. 심박수 측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동 측정의 경우에는 심박 화면에서 2초간 버튼을 터치하면 되고요. 자동 측정의 경우에는 일반 모드 5분 단위, 운동 모드 10초 단위의 심박수를 자동 측정합니다. 지금부터 인바디 제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바디 제품의 경우에는 인바디 밴드2와 인랩워치 2종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인바디 밴드2 경우에는 아이폰 환경에서 연동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원인 확인 결과 인바디 밴드2에서 데이터 암호화를 전송하는 모듈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상반기에는 안드로이드를 보유하고 있는 대상자에게는 인바디 밴드2를 공급하고 아이폰을 보유하고 있는 대상자에게는 인랩워치를 공급하기로 결정되었고 해당하는 내용은 인바디의 각 지사에서 안내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해당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개발팀 그리고 인바디 측에서 하반기가 되기 전에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바디 제품에 대한 특이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바디 제품의 경우에는
타사 제품보다 심박수, 걸음수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하지만 에이스 지사가 지역적으로 많아서 서비스 지원에 유연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용하고 있는 모델에 대한 각 설명을 말씀드리면요. 현재 상반기 기준으로 적용 가능 환경이 인바디 밴드2의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기종이고요. 인랩 워치의 경우에는 아이폰 기종으로 보시면 됩니다. 중강도 운동 원리는 동일합니다. 두 발이 땅에 닿았는가, 한 발만 땅에 닿았는가를 판별해 25초 동안 한 발만 닿았을 때 중강도 운동으로 인지합니다. 운동 심박수가 중강도 운동으로 도입됐을 때는 10초 단위로 저장됩니다. 수동 운동 여부는 인바디 밴드 2의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고요. 인랩 워치의 경우에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헬스맥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시범사업 업체였고요. 초창기 시범사업 참여 디바이스로 현재 2021년 공급 제품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공하는 기능으로는 비활동 알림, 자동, 수동 운동 모드가 있습니다. 중강동 측정은 분당 걸음수가 140회 이상으로 5분 이상 지속되면 중강도 운동 자동 측정이 됩니다. 기본적인 모드를 지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연동 오류 대처 가이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모든 제조사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내용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문의가 많이 오는 3가지 오류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를 했고요. 첫 번째 오류는 스마트 밴드에서 저희 보건소 모바일 헬스페어를 연동할 때 디바이스를 찾을 수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뜨는 경우이고요. 두 번째 오류는 디바이스를 페어링이 완료가 되었지만 디바이스에서 있는 걸음수가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앱에 데이터가 동일하게 들어오지 않을 때 발생하는 오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2가지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사용자의 스마트폰의 상태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스마트폰에 블루투스 연결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설정으로 들어가셔서 디바이스 목록에 설정 가능한 디바이스 목록으로 해당하는 디바이스 명칭이 뜨는지 먼저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스마트폰 설정에서 위치 정보, GPS 정보가 켜져 있는지 먼저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위치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지 디바이스를 페어링이 가능하고 디바이스에 있는 데이터가 동기화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확인해 주셔야 될 거는요. 블루투스 위치나 권한 문제가 아닌데도 디바이스를 찾을 수 없거나 디바이스 데이터가 동기화가 되지 않을 때는 스마트폰에 블루투스 기능이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스마트폰을 재부팅하면 블루투스 통신이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재부팅했을 때도 문제가 발생하셨을 경우에는 제조사 앱이 혹시 설치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다른 스마트폰에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만일 제조사 앱이 설치가 되어 있다면 제조사 앱을 삭제 후에 재실행해 주시고요. 스마트폰과 디바이스만 연결할 수 있는 환경에서 연결을 다시 시도해 주시는 것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아이폰에 대한 해당 내용이고요. 쌍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 페어링이 안 되거나 동기화가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쌍으로 연동되어 사용하였다가 다른 핸드폰에 연결 후 사용하게 되면 이전에 쌍으로 연결했던 폰에서 연결이 불가합니다. 쌍으로 연결 해제 후 앱에서 다시 페어링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로 스마트 밴드와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앱이 페어링이 잘 되고 데이터 연동이 잘 되었다고 했지만 걸음수나 심박수가 데이터가 같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기화 반복 실행입니다. 저희 모바일 헬스케어 앱의 아래쪽 하단 가운데에는 플러스 버튼이 있는데요. 그 버튼을 누르는 것이 동기화 작업입니다. 그 버튼을 누르면 수신되는 건수가 상단에 뜨게 됩니다. 그 수신되는 건수를 기다려서 데이터가 맞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정확한 데이터가 넘어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동기화를 한두 번 더 진행하면 모든 데이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데이터가 맞지 않는 경우는
여러 일 동안 데이터를 동기화를 하지 않았었던 경우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해결하실 수 있는 방안입니다. 어플리케이션의 캐시 및 DB 삭제 방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에는 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 데이터가 맞지 않는 값이 들어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핸드폰의 애플리케이션 설정에 들어가셔서 캐시 데이터를 삭제하기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삭제하고 데이터 동기화를 진행해 주시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물꼬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가이드대로 조치를 다 했음에도 해결이 안 될 때는 저희 개발팀에 문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앞에 발생 원인을 제외하면 대상자 휴대폰 호환 문제나 서버에 전송되면 생길 수 있는 문제, 그리고 기기 자체의 불량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문의를 주시는 게 맞고요. 문의 줄 때 아래 정보가 있으면 저희가 원인 파악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용하시는 분의 대상자 아이디, 그리고 사용하시는 스마트폰 기종, 그 기종 안에 있는 OS 버전, 그리고 스마트 밴드 정보와 펌웨어 버전, 그리고 시간이 잘 동기화가 되어 있는지, 스마트 밴드와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앱에 있는 시계가 잘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현재 기기에 들어있는 걸음수가 몇 보인지, 그리고 기기가 꺼져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시면 저희가 좀 더 유연하게 응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연동 오류에 대한 추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전력 블루투스에 대한 단말 이슈가 있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전력 블루투스 4.0 통신 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휴대폰 단말의 경우 페어링이 잘 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 가능합니다. 해당 문제가 발생한 단말 기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LG폰의 G3 시리즈, V 시리즈, G6, Q6, Q61, X4, X5, V30, V50, G5, G7 이렇게 기종이 나왔고요. 삼성은 갤럭시 J 시리즈, A30, A31, 코어, 맥스, 와이드 시리즈입니다. 외선폰은 샤오미나 화이미 등의 폰에서 해당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현상은 모바일 단말에 블루투스 통신 환경이 불안정한 환경이기 때문에 통신이 잘 일어나지 않는 현상일 수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연동이 될 수도 있고 연동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안 되는 가능성이 많이 보였던 단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관련 단말이 많은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가 저희가 조금 고민을 했었고요.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로 관리자 웹 대상자 관리 화면에서 자체 활동량 측정 여부를 예로 변경할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자체 활동량 측정 여부를 예로 변경하면 스마트 밴드를 사용하지 않고 휴대폰에 가지고 있는 만복의 기능으로 걸음수를 체크할 수 있고요. 한 가지 단점은 심박수를 체크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는 스마트 밴드에 대한 페어링을 먼저 진행해 주시고 그래도 정말 관련 단말에서 페어링이 진짜 어렵다, 데이터가 수신되는 게 진짜 불가능하다 했을 경우에는 자체 활동량으로 측정 여부를 선택해서 진행해 주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대안인 상황이기 때문에 저전력 블루투스 단말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위한 스마트밴드 활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